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467억 달러, 순이익은 1.05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매출 전망도 540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정규장에서 약보합에 그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도 하락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조선업을 정부 지분 인수가 필요한 핵심 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 개입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경영권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EU, 미국 무역 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주른의 부집행위원장은 갈등 확대를 막기 위해 유럽은 최선을 다했다며 뒤늦은 비판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 무역이 지정학적 쟁점이 됐다며 EU 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가계부채 불안 속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기다렸던 실적 발표는 장 마감한 후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다만 이전에 주요 IB들에서 이미 엔비디아의 TP를 상향 조정을 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았었고요. 이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 시장 개장한 이후에 흐름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사이 합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합병 비율을 두고서는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AI 버블론을 어떻게 잠재워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후 또 PC 물가 지표와 고용 보고서 발표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들 하나씩 소화하면서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뉴욕 증시이고요.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계감이 아직은 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훈풍이 좀 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고요.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147포인트 정도 상승했던 0.32%가 오른 45,565포인트가 이제 발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15.4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해서 언제 이걸 돌파할지 물론 엔비디아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45.87포인트가 올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21,590포인트의 어떤 거래를 마감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자의 관심은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가 아니었나 싶고요. 시장 조사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2분기 매출이 기대치보다는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실적이 밑돌 경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지만 긍정적인 서프라이즈 때문에 어쨌든 이거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엔비디아에 훈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볼 때 도널드 트럼프 측 2기의 어떤 행정부의 어쨌든 리사쿡에 대한 어쨌든 해임안에 대한 어떤 그런 시사가 아닌가 봅니다. 법정 예고를 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베센트 장관이 만약에 법정 예고를 할 경우에는 휴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친금리 인사를 계속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전 재무장관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연준을 정치화하는 것은 신뢰 상실과 고물가라든가 정치 그리고 약달러와 같은 재앙적 초래를 할 수 있다라면서 증시에 어쨌든 악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채권 시장이라는 전반적으로 흔들림은 보였지만 다만 이제 엔비디아 덕분인지 오후부터는 이제 약간 후반으로 갔으면 이제 안정세를 좀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이제 장에는 상승을 했지만 장 이후에는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 애플은 0.51%, 구글의 알파벳은 0.13% 정도 이제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몽고메리 DB라고 이제 이 인재들을 모호하는 이 DB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테크노 DB가 어쨌든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37%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열기 속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 배경 속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포함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리사쿡 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갈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 압박카드는 앞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압박카드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연본 압박카드가 불확실성을 분명히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사쿡의 어떤 휴직을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에 안정성에 어쨌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쨌든 악재도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이 부분을 상쇄하고 남을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좀 긍정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개월간 S&P 500이 6,6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략가는 너무 높게 잡은지 모르겠지만 내년 봄까지 7,500포인트까지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엔비디아 같은 주들이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AI와 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실적 발표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투자라든가 많은 부분에 어쨌든 상승에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우려 부분은 또 이거 말고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 S&P 500이 대형 기술주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역사적으로 이제 9월과 10월은 어쨌든 증시 변동이 상당히 큰 기간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아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 조정의 어떤 위험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추가 상승이 이런 우려를 상쇄하고 남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네, 전반적인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다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주요 IB들에서는 엔비디아의 TP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발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매출, 순이익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3.09% 정도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말씀하셨던 게 전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수치는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2분기 매출이 어쨌든 Y2Y 해서 56% 정도 증가했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거고 순이익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메이징한 그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264억 달러로 이제 역대 이제 급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우려되는 건 AI 쪽이라고 하면 데이터 매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엔비디아는 GPU 그룹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41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이 부분은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좀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늘 예상하지만 H20이 어쨌든 계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불확실성을 좀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 한 개도 판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음 분기 동안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건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지금 생산을 중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못 판다고 생각을 했고 빨리 접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제 블랙웰 기반의 전용 칩을 개발 중이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리스크를 상쇄하고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기장 기대치로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3%가량이 어떤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까지 이제 연초에 아니면 120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가가 아마 요 분기를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실적 발표 기다렸던 게 아닌가 해서 이익 실현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 130달러 뭐 요 왔다 갔다 하는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180달러 정도 됐은 지금 시점에 어쨌든 자신들이 이익 실현을 요 시점에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아마 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 조정기를 거치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때까지나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중장기 성장 모멘트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에 글로벌 AI 투자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가 준비 중인 차세대 블랙웰 칩이라든가 이런 걸 대적할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쿠다웨어 플랫폼이라든가 AI 생태계까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 능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갖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있기는 핵심 기업으로서 어떤 지위를 굳건히 하면서 주가 방어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내놓기는 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워낙 높아져 있던 상태였다 보니까 여기엔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에서 하락했던 이유를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익 실현 차액을 말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마 이제 말씀하신 H20에 대한 수출의 공백이 어쨌든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도 안 팔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규제와 정부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를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제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보다 더 큰 건 제가 볼 때 데이터 센터의 매출 성장이 둔합니다. 모두가 다 팔방미인일 수도 없겠지만 엔비디아에게는 그런 걸 약간 기대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GPU뿐만 아니라 AI 쪽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뭔가의 실적을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GPU를 가지고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매출이 어쨌거나 이제 미국 내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411억 달러로 예상치 413억 달러에 2억 달러 정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 AI 어떤 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샘 올트만이 얘기했던 거품론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잠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 심리를 좀 자극했던 거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기대치와 차익 실현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이 부분을 어쨌든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이제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시간외에서 하락을 했고 추가적인 조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전망치는 넘어섰지만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실망한 것 같고요. 블룸버그에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면 매출 둔화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를 하긴 했는데 이 3분기 가이던스에는 H20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출이 허용이 되게 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좀 긍정적인 점수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챗봇 오픈 AI 고소입니다. 16세 소년인 애덤 레인의 부모가 챗 GPT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라면서 오픈 AI CEO인 올트먼 CEO를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로이터통신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애덤 레인이라는 친구가 이제 학업과 이제 여러 가지 뭐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챗봇이라는 게 사실은 보면 약간 이제 라포가 형성이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이어질수록 가족과는 멀어지고 챗봇에 의존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도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늘고 계신데요.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애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쨌든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 제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챗봇을 상담하던 어린 친구가 이런 일을 결정하게 됐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챗봇이 미성년자들에게 사건의 위험을 제공했고 적절한 제지 장치가 없었다는 게 어쨌든 요 애덤 부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실치사와 불법의 사망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송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AI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픔에 대해서는 어쨌든 애도를 표현하면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제 안정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만 이에 따라서 부모의 통제 가능하거나 긴급 연락망 위기 대기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 향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어쨌든 책임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없다라는 선에 약간 선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은 사실은 어쨌든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SA 사건하고도 약간 SA에 관련된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쨌든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가 미성년자들에게 정신건강에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영향과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고 만약에 그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AI가 이렇게 미성년자랑 라포를 좀 형성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참 애매해질 것 같아요. 어느 쪽에다가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법원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서 많이 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한국 공부가 약간 다른데 고등학교나 대학을 할 때 에세이를 쓰실 때 이런 질문이 아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AI에 관련된 질문들이 향후에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적 쟁점이나 도덕적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핵심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땐 AI 미성년자 죽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분이 있는 건데 AI가 책임을 있는 자는 쪽은 이제 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제품이라면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이건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장기간 대화를 하게 된다면 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정 장치가 분명히 없다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을 뭐 인정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이 단순한 AI의 문제일 것이냐는 또 다퉈볼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반대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업의 책임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 망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걸 개발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도구일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뭐 칼을 쓴다거나 다른 걸 쓴다고 해서 이거를 좋은 정도로만 쓰면 상관이 없지만 이걸 나쁜 정도로 쓰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도구라는 거죠. 최종 선택은 인간에게 있고 현재 법계 체제상 이 도구의 주체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뭐 일반적으로 뭐 그 용도가 아닌 다른 도구를 가지고 그걸 죽음에 이르겠다고 해서 그 도구를 만든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AI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쟁점을 해서 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이건 어떻든 AI의 어떤 규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작에 묻고 넘어갔어야지 될 사건이 아니었나. 그랬다면 지금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네, AI 미성년자와 체포 사이에서 라포를 형성해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적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이제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방산 지분 인수 추진이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반도체 지분에 이어서 국방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 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뉴스부터 체크해 볼까요?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예전에 이제 민영화 바람이 한참 불 때가 있었어요. 민영화 바람이 한참 불 때가 있었는데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루트닉 장관이 공짜 퍼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영화 같은 것들 옛날에 이제 방산이라든가 지금 우주산업도 이제 민영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영화를 공짜 퍼주기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마구마구 퍼준다. 이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핵심 산업들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약간 사회주의적인 약간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견은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정말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로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그동안 상당 부분을 상당히 어떤 민영화시켰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어떤 물가도 잡을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 책임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돈을 대주거나 세금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일정 부분의 인텔과 마찬가지로 지분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국가의 세금이 민간 기업을 돕는데 뭐 그런 걸 지원하는데 물론 필요할 땐 쓰이겠지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매입을 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기업이라면 국가가 다시 관리를 했다가 다시 팔거나 어쨌든 다시 민영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는 관련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재정 리스크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자유시장 논리를 보면 시장 개입의 논리가 되겠지만 이게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시장 논리를 볼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어쨌든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만약에 한다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논의는 이제 미국 경제 시스템에 어쨌든 어디까지 국가 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런 행보들은 내년도 중간 선거를 의식한 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스텝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지분 투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방산 업체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지분 인수를 하게 된다면 미국 정치나 민주주의에도 사실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는 이제 양비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도 규정추가 있는 것 같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별로 안 좋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이제 지분을 확보하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산 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격이 이제 뭐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부 목표와 기업 전략을 더 밀접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하는지 들여다볼 수 없지만 국가의 어떤 지분이 되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금이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방산이나 이런 기업에 너무 어쨌든 유착하게 되거나 간섭하게 된다면 원래 시장 민주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시장 논리에 어쨌든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시장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원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맞지 않다. 우리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자고 하지만 저는 시장이 맡길 게 있고 맡기지 않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어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회가 지금은 언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방산 산업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에는 법적 소지의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원칙에 어쨌든 충돌이 되고 정부가 규제자이자 주주가 되면 이해 충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다퉈볼 겨를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스텝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싶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어쨌든 과도한 권한 집중은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걸 어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다거나 이를 관리하기보다는 방법상의 문제를 공적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약간 이런 방식을 좀 더 통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투명하게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은 너무 거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중간 과정에 어떤 기관을 두면서 관리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정 부분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분 투자에 대한 욕심은 행정부 쪽에서 내고 있긴 합니다만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절차가 좀 다양히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미일 5,500억 달러 투자 논란이고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 정부가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미국에 지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양쪽의 입장이 살짝은 다른 듯한 뉘앙스가 풍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500억 달러에서 뭐 4,50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거의 일본하고 비슷하게 이제 방식으로 어쨌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공하는 방식이나 전반적인 관세 부분을 투자와 함께 관세 부분을 낮추는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묘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어떤 허니문 기간이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일 협정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합의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7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미일 통상협의의 일환으로 일본산 수입품 관세를 15% 낮춰주는 조건이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 자금, 정부 보출 대중 및 대출 담보를 포함해서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본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반도체, 에너지, 핵심 광물, 제약, 상업 및 방위조선 핵심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건 어쨌든 뭐 화이트하우스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자금을 대부분 대출 보증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 지분 투자는 1, 2%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런데요. 아직까지 서면 존재가 확인하지 않고 협상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팬타임즈에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그런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발전 결정을 했고 수익의 90% 미국 수익이 90%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페런스닷컴이라는 분과 인터뷰 내용에서 여기 나오고 있는데 반면 일본은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의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거 보면 투자 구조가 일본 법과 제도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고 신속하게 검토되고 있다. 90% 배분은 지분 투자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온도차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쪽은 우리가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거고 90%의 수익 배분은 지분 투자의 1, 2%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그 부분에 거의 1, 2%에 관한 수익밖에 안 준다라는 이야기를 일본은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90%를 가져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간극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게 5,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아마 좀 많은 계속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국은 서로 다른 해석과 방식에 따라서 혼란을 계속 태우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법적이 명확하기 전까지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일본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은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기도 했었죠. 수치 관련해서. 그러면 만약에 5,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미국 시장에 투자가 되게 된다면 미국 산업에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이게 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만 투자가 된다면 클 것 같고, 일본이 말한 대로 된다면 제가 볼 때 찻잔 속에 어떤 뭐 태풍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투자금은 이제 반도체하고 에너지하고 핵심 광물 제약인 방위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가지고 어쨌거나 공장 신설과 연구 확대와 공급망 안정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를 상당히 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금리화가 만약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 예측인데 맞춰진다면 어쨌든 재정 적자는 상당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 측 설명대로는 대부분이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일본 측 설명대로 되면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대출과 보증 형태라면 현금 투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갚아야 되거든요. 대출인데 뭐 갚아야죠. 그리고 보증인데 갚아야 되는 거죠. 어차피 미국은 어디서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5,500억 달러가 대출과 보증이라면 투자는 아니에요. 그럼 이거 상당히 좀 미국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1, 2%라면 5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러면 아주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5억 달러든가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번 합의는 그렇다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미일 동맹을 강제하는 상대가 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분担한다는 일본은 어쨌든 자신들의 책임 노선을 공동 책임을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지만, 세부 조건이 약간 불투명해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낼지는 진짜 실질 투자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얘기했던 5,500억 달러의 뭐 90% 가까운 금액이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뭐 5천억 달러 정도가 투자가 된다면 상당히 크겠지만, 일본이 얘기하는 이 정도의 뭐 대출 방식이라든가 보증 방식이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도 돈 빌릴 수 있거든요. 굳이 일본을 통해서 빌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 부분은 쟁점과 함께 양국의 어떤 신뢰 효과라 실질적 효과라든가 신뢰 간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기조 자체는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하라라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 금액보다는 어떤 내용들이 투자를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시죠. 인벤티지랩 30% 오르면서 1위 차지했고요. 미코 21% 올랐습니다. HD 현대미포 14%, G2G바이오 13%, 에센시스까지 12%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 8% 빠졌고요. 노머스 6%, SY 스틸텍도 6% 빠졌습니다. S&T 다이내믹스 6%, 토모큐브까지도 5% 하락세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인벤티지 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유독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한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특별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쪽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인벤티지 랩은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 인겔하임과 맺은 이런 공동 개발 계약을 한 단계 확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양사가 함께 연구 중인 펩타이드 기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서 주요 후보 제형을 도출했고요. 이를 토대로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MTA는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라 파트너사가 직접 후보 물질을 전달받아서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벤티지 랩이 유럽 내 EU GMP 수준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발표를 했는데요. 펩타이드 의약품은 대량 생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글로벌 수준의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는 건 후속 계약과 상업화 협상에서 힘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진전이 투자 심리에는 어제 크게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도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는 계속 죽지 않고 계속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워낙 뜨겁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흐름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호재가 더욱더 주목을 받은 배경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활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일라이릴리가 하루 한 번 먹는 GLP-1 비만약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알약 형태의 위고비를 연내 미국에서 허가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사제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용 편의성이 높은 경구용 비만약으로 트렌드가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 규모도 이에 발맞춰서 가파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5년에는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주요 제약사들이 경구용 GLP-1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벤티지 랩이 보유한 장기 지속형 제형 플랫폼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즉 시장 자체가 커지고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벤티지 랩이 베링거 인겔하임과 구체적으로 협력을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한 발 앞선 기회로 비춰졌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안에서 비만 치료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전에는 경구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았다가 최근엔 또 장기 지속형까지 주사제긴 하지만 장기 지속형까지도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불이 좀 켜져 있긴 합니다. 2.6% 정도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HD 현대중공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 마감한 후에 단독 뉴스를 통해서 먼저 전달이 된 상태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주목을 좀 받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역시나 상승에는 합병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합병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통합법인이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두 회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면 오는 12월에 이 통합 HD 현대중공업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방산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키우려는 전략적인 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건조하고 수출한 실적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HD 현대미포의 중형 도크와 설비 그리고 인력 역량까지 더해진다면 급성장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회를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영국 군사 전문지인 제인스가 향후 10년간 신규 함정 계약이 2,100척, 약 3,600달러 규모로 전망한 만큼 시장에 대한 파이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합병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확보했다는 기대가 이번 주가 급등의 한 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을 하게 돼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방산 분야 쪽이기는 합니다. 연매출 10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랑 맞물리면서 더 큰 폭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합병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제 오전장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였거든요.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먼저 보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나다의 초대형 잠수함 수주 사업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 어제장에서 좀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과 함께 원팀으로 참여를 해서 독일 기업과 나란히 최종 숏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조 원 규모로 캐나다 정부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운영과 유지 비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전체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데요.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합병을 통한 구조 개편으로 방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인 청사진과 또 사상 최대 규모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랐던 이런 구체적 수주 기회가 동시에 부각이 된 거고요. 글로벌 방산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주가에 크게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단독 뉴스로 합병 이슈가 보도가 되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합병 비율입니다. HD 현대미포 한 주를 보유했을 때 HD 현대중공업 0.4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반응은 HD 현대중공업이 4%, HD 현대미포가 0.69% 정도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미포를 인수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는 측면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좀 시현하고 있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하면 LG 이노텍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나요? 네, LG 이노텍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의 공개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서 부품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미디어에 초청장을 보내고 다음 달 9일에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17의 기본, 프로, 프로맥스 모델에 더해서 두께가 5.5mm밖에 안 되는 초슬림 에어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보다 더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LG 이노텍은 아이폰의 핵심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협력사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카메라 업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요. 고사양 부품 탑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주기가 다가올수록 LG 이노텍 실적 회복 전망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번에도 역시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LG 이노텍 하면 아이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워낙 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이 이벤트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아무래도 사양 업그레이드와 부품 단가 상승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은 역대 가장 얇은 두께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퍼 포스트 기판 같은 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기술은 LG 이노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방식이면서 기판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슬림폰 구현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즉 초박형 아이폰의 성공이 곧 LG 이노텍 기술력과 직결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또한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의 카메라가 4,800만 화소, 또 트리플 카메라로 강화가 되고요. 망원줌 기능도 8배 광합줌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성능이 올라갈수록 모듈 단가가 높아지고 LG 이노텍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2분기 광학 솔루션 부문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3분기부터는 아이폰 17 효과로 매출과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가 반등은 애플 신제품 공개 확정과 더불어서 LG 이노텍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은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0.72%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9일로 이벤트가 정해졌죠. 그럼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9월 10일 새벽쯤에 내용들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 스윙 전략을 세워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한 0.38% 떨어지면서 약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주가 배경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하락은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조금 짙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AI 산업 전반의 과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또다시 호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동시에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심도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주력으로 해서 공급하는 핵심 협력사로 꼽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긴장감이 곧바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어제 장 초반에는 한때 1% 넘게 밀리면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는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내용들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AI 수요의 지속 가능성일 겁니다. 최근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AI 산업이 닷컴 버블처럼 과열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MIT 보고서에서도 생성형 AI 도입 기업 중에서 95%가 매출 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분석을 하면서 AI 거품론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로서는 이번 발표가 특히나 중요했는데요. HBM3에 이어서 차세대 HBM4 샘플까지 가장 먼저 엔비디아에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수요를 이어갈지가 곧 실적 전망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HBM4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향후 공급망 전략도 투자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에서 호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확인된다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친다면 수급 공방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는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요.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실적은 2분기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음에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개장을 하고 나서 국내 반도체 투탑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예상치를 매출, 순위, 가이던스 다 상회를 했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특히나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약간의 미스가 좀 있기도 했었죠.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고 반도체 투톱 움직임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 1.7%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0.42% 하락세 켜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더 연관성이 깊은 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개장 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테오젠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4% 가까이 밀렸거든요. 이 배경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테오젠의 약세는 코스피 이전 상장 시기와 관련된 입장 발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바이오 기업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이 투자자들의 큰 관심사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이 이전 상장을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박순재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님들이 기대하는 시기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완벽한 준비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으니 이전 상장을 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할 건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이유는 사업 성과와 또 내부 체계 정비에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미국 머크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고 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 성과를 기반으로 코스피 이전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성과를 입증한 뒤에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또 박 대표는 벤처기업의 틀을 벗어나려면 내부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엇갈렸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선택한 셈이고요. 이런 배경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번에 알테오젠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그래도 이전에 40만 원 위로 올라온 이후에는 계속 이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어제 밀렸지만 오늘은 다시 좀 프리마켓에서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고요. 0.47% 상승하면서 프리마켓에서 가격 형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 트레이딩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죠. 매출과 이 가이던스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 기대감이 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분석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선 어떠한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연준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죠. 관련해서도 시장 자체는 조금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후 들어서 좀 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어제 시장에서 우리 계속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강한 모멘텀이 없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요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우리 개장 자체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매도의 규모가 좀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가 네. 어제 경우에는 이제 2천억 정도에서 매도가 그쳤거든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이제 종목들을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종목을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을 매도하는 건 증시 대기 자금으로 다음에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감이 분명히 좀 있을 거예요. 뭐 미국에서도 금리를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거품론에 대한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없다 보니 여기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두고 다른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살까를 고민하는 단계,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물량들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종목들을 사기 위한 그 중간 과정에서는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드는 모습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의 매도 금액과 그리고 어제 매도 금액, 그리고 오늘의 매도 금액의 차이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아침에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매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지수권대가 있죠. 바로 3,2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중요한 이제 어찌 보면은 추세의 전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걸 다시 상승으로 올려놓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 이제 3,200포인트를 돌파했을 텐데, 이 중요한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한 어떤 재료가 있기 전까지는,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돌파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재료들이 노출이 돼야 되고, 아직은 마땅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장은 금요일이고,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오늘 또 목요일이고 금요일이니만큼 계속해서 좀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순환매가 빠르게 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 금액이 그래도 줄어들 수 있을지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조정이 되는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요소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죠. 관련해서 장 마감 후에 나왔기 때문에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매출과 가이던스, 또 예상치 모두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는 지켜볼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전년보다는 굉장히 또 많이 올랐다,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점이 있지만 H20칩 관련해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H20칩의 경우에는 저사양 칩이기 때문에 네. 허퍼칩, 보통 이제 H100칩이 기본 칩이라고 한다면 성능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 H20칩을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중국에 수출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게 확답이 나온 건 아니에요. H20칩이 중국에 이제 판매가 된다, 네. 확실하게 판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한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H20칩이 중국에 판매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역시도 H20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좀 더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시간 외에서 하락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동안 실적을 굉장히 많이 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들을 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시총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가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면 점점 더 눈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눈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나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잘 나왔지만 H20칩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미에서 이제 시간 외에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오픈 AI CEO인 이제 샘 알트먼이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우려감들도 역시 주가 하락으로 같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오늘 이제 주가에 국내 증시에 반영이 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있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련주,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그동안 엔비디아 쪽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또 꺾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미 H20칩에 수출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어떤 진입,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어서 오히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약간의 차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은 그렇게 해서 좀 구분지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 안에서 조금 더 따져보자면 H20칩에 대한 부재도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그래도 최고치를 기록은 했으나 예상치를 아무래도 좀 못 미쳤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장중에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양상이었는데요.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은 나왔지만 여전히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다. 기대감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낙폭을 키웠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37% 하락하면서 3,17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5% 하락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선 좀 지켜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7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가총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역시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충족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투토 오늘 좀 같이 숨고르기 장세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0.85% 하락하면서 7만 원 선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2.5% 하락하면서 25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은 여전한 상황인 거고 AI 모멘텀들도 아직은 살아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0.13% 오늘 상승하면서 소폭이지만 상승불 켜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2% 하락,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역시나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단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1.4%, 조선해양 쪽으로, 조선주 쪽으로는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분위기는 조금 더 다르네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하면서 42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 피에 대해서 이전 상장 관련된 기대감은 있었지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동방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0.2%, 에코프로가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1.72% 하락하고 있죠.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1.28% 오늘 역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스닥에서도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만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B&D 파마텍도 1.8% 상승하고 있고 로봇주들도 오늘 좀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로보티즈가 2.8%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상황이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매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이 실적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해주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훈풍이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좀 전략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시장 좀 지지부진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기준금리 결정 날입니다. 오전 9시 50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좀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준금리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제에 또 이제 숨을 또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풀면은 주가가 또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 결정 자체가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9월 달에 기준금리 정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채권 전문가의 84% 정도가 최근에 이제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동결에 대한 그 이유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이제 그 2분기 가계부채가 전보다는 24.6조 원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거의 사상 최대치로 증가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계부채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더 내리게 된다면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도 좀 불안감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에 스탠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동결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 결정을 보고서 한국 역시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좀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제 최근에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경제가 그래도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는 결국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9월 FOMC 회의가 9월 17일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0.25%포인트 인하를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이제 그 비중을 보니까 87%가 좀 넘는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하를 하고 한국도 나중에는 따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와 관련된 그 수혜주와 피해주가 또 생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혜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들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네. 바이오주 역시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또 자금들이 유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권주도 역시 대표적인 금리 인하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주라고 그냥 얘기하죠. 이런 업종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피해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를 많이 들어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인하되면 예대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피해주 그리고 또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금리 쪽에 예금 상품 이제 금리 연동형 상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고 금리 연동형 상품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만약에 염두에 두고 종목들을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이 미국에서는 스탠스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아무래도 좀 동결할 전망들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와 또 피해주 정리해서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HBM 관련된 이제 소부장단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 안에는 스마트폰도 같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폰과 좀 아무래도 좀 비교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폰이 이 17 시리즈 공개일이 확정이 돼서 이거 네. 관련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에 나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갤럭시가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폴더블 폰도 인기가 굉장히 또 좋은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7이 또 굉장히 잘 나오게 된다면 다시금 좀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삼성 스마트폰과 애플의 그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제 경쟁 업체로 이제 많이 보고 네. 대부분 이제 어떤 핸드폰 쓰냐고 하면 삼성 아니면 이제 애플일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최근에 신제품들을 출시를 했거든요, 대거. 엣지가 출시가 됐어요. SG25가 출시가 되면서 슬리마폰이 먼저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슬리마폰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얇은 네. 스마트폰. 이게 지금 28mm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제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좀 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제품 출시가 되는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슬리마폰이 끼어 있어요. 기본 폰과 그다음에 뭐 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에어라는 그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이 굉장히 좀 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삼성에서 출시했던 엣지 25보다 두께가 더 얇아졌고요. 이렇게 이제 슬리마폰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 그 앞으로의 발전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카메라적인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결국엔 슬리마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에서 출시가 된 스마트폰이 판매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갔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고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중국에서의 그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위협이 좀 있었고 이걸 이제 인도 쪽으로 물량들을 또 이전시켰더니 인도 역시 관세를 좀 많이 이제 맞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여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AI 쪽에 대한 진입 이것도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슬리마폰도 출시를 하고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라인업 구성과 함께 이번에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애플 관련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특히 다 LG 그룹주들 그 중에서도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BH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았거든요.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았었는데 어제도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만큼 이번에 애플 쪽에서 이번에 주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경이롭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기대치는 분명 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 17을 가지고 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될 경우에 국내 아이폰 관련주도 역시도 같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좀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단 아이폰 17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좀 기업들이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부터 좀 시세가 또 나왔습니다.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조선업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합병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과 방산 쪽으로 역량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합병 소식이 전해졌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2%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미포도 6%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조선업이 정말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수급들 많이 그쪽에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제 거대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합병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제 뭐 몸집을 부풀린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과 그다음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시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더 키우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시면 이제 그 방산 쪽도 규모가 커질 때 방산 쪽에 대규모 뭐 투자를 단행하기도 하고 네. 이런 뉴스들이 있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꺾인 분위기죠. 근데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이제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전년보다 상반기에 그 전반적인 발주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7월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동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해요. 조선업에서의 가동률이 100%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정말 많은 가동률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분명히 업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항상 영원히 업황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은 업황은 고점을 찍게 되거든요.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발주량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100%가 육박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배를 선박을 수주하고 이제 발주할 때 이제 건조까지 갈 때 보통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3년 또는 그 이상이 걸려요. 그렇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올해 수주를 받아서 발주를 받아서 이제 만드는 배들도 있겠지만 지난해에 이제 발주를 받은 배 그리고 그 전년도에 발주를 받은 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가동률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만약에 올해 수주의 공백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가동률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기대감이 높으면 조금의 실망감도 이 균열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빅 이슈들이 많이 나온 만큼 주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계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좀 나오실 때마다 항상 조선주 쪽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아무래도 좀 신호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상반기 발주량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급감했다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관련해서 뭐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같이 좀 조선업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 합병 소식까지 전해드렸으니까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50분에 이벤트가 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이벤트를 맞이한 아침이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쁘진 않았지만 시간 외에서도 좀 빠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프리마켓에서 반도체 투톱이 좀 밀리는 움직임 나타났었거든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양시장 약보합 수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이 정도면 워낙 강하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오. 같아요. 사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부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약세의 모습이 뭐 1%대, 2%대 하락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프리장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증시의 강점이 뭐죠? 엔비디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엔비디아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어제 정규장의 흐름을 보면 브로드컴 나 여기 있어요. 애플 나 여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여전히 나도 여기 있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몇 종목에 대한 조정의 폭은 좀 깊었지만 지수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유사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물 증시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다? 그건 아니죠. 그쵸. 매도세라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금액이 아직까지 크지 않다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 역할을 못할 때마다 지수를 버텨온 건 조선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이 좀 빠르게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을 내뱉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합병에 대한 조건 중에 가격이라든지 이제 여러 몇 가지의 규정들이 다소 이제 눈높이가 굉장히 좀 훼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그에 따른 실망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조선 쪽에서 나온 물량이 자동차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고 종목 섹터 안에서의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과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는 줄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정해지게 되면 그때는 방향성을 정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제까지 강했던 조선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이 자동차와 로봇으로 조금 흩어지고 있는 현재 시기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나쁘지 않은 점수를 주신 상황이에요. 매도 규모가 현물에서 크지 않고 선물 쪽은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쪽 또한 규모가 아직까지는 뭐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봤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으로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2위로는 삼성중공업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로 HD 현대미포, 4위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 밑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가 같이 이제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HD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비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각 변동이 예상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네, 예상은 충분히 했던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15년 전에 조선주의 황금 사이클이 있었을 때도 지금 HD 현대에 너무 많이 흩어져 있다. 네.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압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때에도 여전히 말들만 많았었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흘러져 왔는데 이렇게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슬림화를 목표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가장 중심으로 있는 건 가장 얌전하게 있었던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이득을 지금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어제까지 또 가장 또 불을 뿜었던 HD 현대미포가 이렇게 되면 또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어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또 합병을 하면서 인수를 그렇죠. 하는 돈이 또 나가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HD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센티멘탈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은 펀더멘탈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센티멘탈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닐까? 그리고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일단 수익을 좀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조선주들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 볼 기업들은 충분히 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이슈의 중심은 HD가 있지만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조선 빅4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중공업이 가장 매력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저는 부각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다들 MRO 할 때 삼성중공업은 MRO가 없어요. 그래서 못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MRO에 또 삼성중공업이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사실 MRO가 없다고 해서 삼성중공업이 올해 2분기와 3분기 초에 안 올랐느냐? 아닙니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MRO까지 붙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조정 시에 담아볼 저는 조선 빅4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네. 삼성중공업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항상 같이 또 이어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삼성중공업 밸류체인에서 LNG 탱크를 만드는 세진중공업까지도 저는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확장을 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번 주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실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대목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조선업은 굉장히 뛰어나다. 우리는 그 기업을 이용해서 미국 내로 가지고 와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맞아요. 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조선사들에게 이득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들어와서 만들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내에 조선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 빅4에 하나 오션 맞기 지금 필리조선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 오션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선 빅4를 바라보는 시각의 견해차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 빅4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원픽으로 뽑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 더
그렇다면 엔진 쪽은 그래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밸류 체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 그래서 유럽이 중국에 발주를 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럽이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선 발주를 냈는데 그 네. 컨테이너선에 들어가는 엔진이 우리나라 엔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어펑 환경 이런 것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현재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HD 현대 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자재단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군들로 이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전에도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긍정적인 점수 주시고 계시고요. 기자재단에서는 엔진 쪽, 중국 쪽에서도 배를 만들어도 엔진은 한국 걸 달아달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엔진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는 조금 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 쪽을 좀 보면요. 한 번씩 밀렸다가 네. 다시 또 되살아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확실하게 이때 되면 진짜 좀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로 삼아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선업을 볼 때 가장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수주 잔고. 수주, 그쵸. 일단 첫 번째는 수주 잔고고요. 그다음에 신조선가의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잔고가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2분기 막판과 3분기 초에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조선사들은 네.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수주 공시를 하나 냈는데 여기에 어떤 전제 조건이 붙었냐면 우리가 지금 꽉 차 있었던 도크가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배를 출하했다. 그래서 신규 수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걸 보고 다른 투자자분들이 만약 지금 현재 조선 빅4가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게 3년치의 도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사가 발주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되면서 네.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같이 오르는 상황이라 일단은 수주 잔고는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건 중고 성가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라면 여전히 지금 배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라고 좀 정의해 볼 수는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두 가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조선주들에 대한 흐름은 계속 봐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꺾이지 않았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그건 기회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표로 딱 말씀을 주셨어요. 수주 잔고, 신조선가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꺾이게 되면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추세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로봇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꿈틀대기 시작을 해서 그룹 액션이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현대차 투자 소식 전해지면서 여기에 로봇 공장 이야기가 추가로 붙어주게 됐고 그러면서 현대차랑 좀 관련되어 있는 클로봇이나 푸른 기술까지도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쪽에서도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마련해봤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한 전략 세워보겠고 또 하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이 오랜만에 자동차, 기아랑 현대차, 현대위아까지도 오름세 시현하고 있어서 이쪽에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봇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네. 반도체가 일단 투심이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봇이나 자동차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렇다면 공백을 메울 만한 대안으로 좀 거론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백을 메우기에는 섹터 자체의 너무 비교 작아서. 우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작아서 걱정, 고민이긴 하지만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높여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말미에는 항상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로봇을 하고 있고 로봇을 할 거다. 그리고 네. 이제
그제 들려왔던 이야기는 이 로봇 AI의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토르 칩도 이제 맞아요. 얼마 이제 판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만큼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쪽에도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로봇주들은 뭐 완벽한 대체제 대안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흐름은 계속 추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로봇의 3대 부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액추에이터, 그리고 제어기, 그리고 구동 모터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로봇의 어떤 100%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 뭐냐라고 하면 감속기, 액추에이터 이쪽이거든요. 그럼 이 액추에이터를 국산화, 내재화하는 기업들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굉장히 다른 부품사들 대비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온 종목군들 한번 추려보세요. 대표적으로 하이젠 RNM, 맞아요. SBB테크, SPG 이러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다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로봇주 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흐름이라고 하면 AI의 어떤 마지막 진화 형태는 결국 우리가 로봇에 탑재가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길게 봤을 때 이렇게 국산화 내재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가장 큰 어떤 고민과 궁금증은 그런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가장 걸까요? 궁금하신. 이걸 것 네. 같아요. 저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지금 바라본 지가 벌써 한 반년이 되어 가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크다는 건 시가총액에 걸맞는 성적표를 내면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 안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삽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로봇주 대비 시가총액은 거의 7배, 8배로 올라와 있는데 매출은 중소형 로봇사들과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다 보니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자니 좀 어렵고 그렇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이면 다른 로봇주들도 그쵸. 또 방향성 자체가 애매모호해지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마음 편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시게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섹터의 방향계, 풍향계로 보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다른 로봇주를 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기업을 공략할 때와 잠시 놓아줘야 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또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건 우리의 뇌피셜일 그쵸. 뿐이고 기대감일 뿐이니까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냥 기준점 그리고 이제 그 외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시 매수 전략을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풍향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지금 여전히 그 전고에 있었던 32만 원 선까지는 좀 도달하기까지는 룸이 좀 남아 있긴 네. 하네요. 그 외의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하긴 했지만 현대차가 돈 써서 로봇 공정 드린다라고 했을 때 클로봇, 뭐 푸른 네. 기술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그 전의 대장으로 보면 로보티즈 리포트 네. 나오면서 효과가 좀 있었을 거고요. 오늘은 보면 나우로보틱스, 뭐 TXR 로보틱스,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안에서도 순환매 돌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쪽으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쫓아가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풍부한 쪽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섹터로 놔뒀던 자동차가 생각보다 지금 시세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네. 오늘 만약 적극적으로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저는 자동차 쪽에서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네. 지금 현대차, 기아 모두 관세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인데 우리가 지금 시선이 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꽂혀 있어서 다른 뉴스들이 귀에 안 들어왔던 것뿐이지 지금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간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자꾸 압박을 해서 멕시코 너네들 우리랑 이런 시기로 가면 결코 좋은 관계 유지 못해. 너네들 중국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돼. 이런 압박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모두 노출된 쪽이 어디냐?
자동차는 더 이상 노출될 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저는 쏠리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 기아 또 여기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여기에 오늘 지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 자동차 쪽은 봐도 괜찮지만 부품사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SL, 화신, 코리아 FT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거래량이 풍부하게 지금 많아지는 종목군들이 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 있는 오늘의 어떤 움직임을 좀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서요. 네. 저는 당분간 또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동차가 오랜만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부품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점수 같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리아 FT가 한 2.6%, 삼현도 4.4% 정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도 2.5% 상승불 켜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도 잠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정도면 AI 버블론 꺼트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내용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얼만큼의 실적을 내야 만족을 만족할 수 할까? 있나? 이 정도면 너무나 지금 완벽한 실적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그쵸. 매출의 어떤 성장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매번 네. 100배, 150배, 200% 이렇게 성장을 합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엔비디아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러브콜이 워낙 지금 강하다 보니 맞아요. 약간의 미스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하고자 했던 두 가지를 좀 다 체크를 했기에 네. 조정은 기회로 보신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그로스 마진 이야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죠. 맞아요. 영업 마진율.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사실 올라왔던 건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도 있겠지만 더 중요했던 건 얼마만큼 남기고 있었느냐. 이게 73% 부근이었어요.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게 70% 위에서 플레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7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또 받아들이는 어떤 민감도가 다를 수는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네. 73%가 넘는 그로스 마진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기업은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일단 젠슨 CEO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또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업의 주가 관리에 이렇게 열정적인 분 찾기가 또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 전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자사주 또 맞아요. 매입한다는 규모 그리고 향후 이제 그 신작 일정까지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주는 걸 봐서는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밸류에 대한 논란은 시달리겠지만 저는 충분히 천천히 뭐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은 기회로 아직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여기서 또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부정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듯한 뉘앙스인데 저는 다르게 봐요. 중국이 없어도 이 정도야? 그런데 만약에 중국으로 정말로 뭔가의 하나의 칩이라도 넘어가는 매출이 잡히게 되면 아니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지금 이것보다 더 높다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석을 저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실적에 중국 매출을 포함돼서 조금 더 높게 올렸다면 나중에 아쉬울 수는 있는데 네. 이번에 아예 그냥 깔끔하게 이번에 중국 매출 제로다.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를 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추후에 중국 쪽으로의 만약 제품 출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더 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국가별로 여러분들의 매출 속도를 한번 나중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와볼 텐데 네. 중동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은 이제 받아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쪽이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또 다른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긴 하겠으나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등이라 왕관의 무게가 그렇죠.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모멘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오늘 좀 반도체 중에서도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있는 쪽이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뭐 캠브리콘 관련한
어떤 내용인지는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상반기 매출이 YY 대비해서 4,000%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중국 안에서 AI 모델들한테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 관련한 반도체들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 해석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맞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거를 계속 찾았더니 네. 딱 한 기업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었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지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반도체 쪽을 보실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봤을 때는 또 마음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중국 쪽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중국 밸류체인을 찾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반도체에 대한 시선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라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지금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괜찮았는데 빠지네.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좋다고 하네. 일단 우르르 또 한쪽으로 쏠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이 되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 진짜로 수혜받을 종목과 그렇지 못할 종목군들은 알아서 나눠줍니다. 그럼 저는 그때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생각을 못했네요. 오히려 오늘 피델릭스랑 GRT가 좀 강하게 가길래 이 부분 점검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주 돼서 진짜 찐 수혜주들 가려지고 나면 그때부터 반도체주들 점검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TSMC 독주, 이제 삼성한테 휘청거릴 시간이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건설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공장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뉴스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댓글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하는 바를 점점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약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24조 원을 들여지은 테일러 팹은 내년 말 가동이 현재는 목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일정이 늦어졌지만 최근에는 52개 분야에서 또 신규 채용을 시작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초순수 산업폐수 처리, 또 장비 제어 인력을 뽑고 있는데 이는 장비 반입 전에 반드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설비 단계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크겠습니다. 현재 테일러 팹은 약 1,1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앞으로 또 5년 안에 3,5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릴 계획이라고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라 지역 경제에도 파급력이 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사실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테일러 팹 관련된 내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일러 팹이 일단 완공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물량을 받아가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계약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대형 계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테슬라와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규모가 무려 23조 원 규모가 됐었고요. 또 자율주행 시스템에 사용할 AI6 칩을 이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만큼 이 칩에는 업계 최첨단인 2나노 공정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는 전력 효율과 또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또 선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율주행 반도체는 차량 안전과 또 직결되기 때문에 고객사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 테슬라의 입장에서 사실 좀 살펴보자면 또 공식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나 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한편 오스틴 공장은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존 라인의 일부를 CIS 전용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넘어 AR, VR,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성장성으로도 크게 보인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출장하고 나서 그때 이제 들려왔던 계약 소식이 크게 두 가지였죠. 테슬라랑 애플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사들이 좀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좀 일찍이 좀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열리려면 HBM에 대한 뉴스가 같이 붙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K푸드 위상 현지 생산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입니다. 국내 식품 업계들이 굉장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캐파를 좀 늘리기 위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걸까요? 먼저 두 가지 흐름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째는 내수 부진, 그리고 둘째는 K푸드에 관련된 글로벌 성장세가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인구 정체와 또 소비 위축으로 현재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반면 해외에서는 K컬처 열풍을 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양식품이 되겠습니다. 이 지난 6월 완공된 밀양 2공장은 연간 8억 3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를 갖고 있죠. 특히 불닭볶음면이 미국 코스트코, 또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망에 입점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 쪽에서 특히나 급성장했고요. 또 유럽과 동남아까지 점점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도 파악이 됩니다. 덕분에 이 공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풀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봉지면의 경우에는 9월 말, 또 용기면의 경우에는 또 연말에 풀캐파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계획보다도 앞당겨진 일정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또 삼양은 중국 현지에서도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수출 물량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서 현지 생산과 또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전략적 행보로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삼양은 한국에서 만든 라면을 파는 회사를 넘어 또 글로벌 식품 기업까지 체질을 변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엔터 콘텐츠가 인기를 받게 되면서 식품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속속들이 글로벌 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넓혀 나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일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방적으로 업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대상은 또 폴란드에 김치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내년이 완공이 되면 연간 3,000톤 이상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K푸드 중에서도 김치를 또 유럽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또 보급하겠다는 의도를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을 넘어서 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며 이 물류비와 관세 부담을 줄여나가고 또 동시에 신선도와 그리고 현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CJ제일제당도 일본 치바현에 신규 생산 기지를 세워서 9월부터 가동하게 되는데요. 일본 내 생산 거점이 5곳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일본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질세라 농심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녹산에 2026년 완공 예정인 이 수출형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산 공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글로벌 전진기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와 미국 그리고 중동을 겨냥한 허브가 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특히나 실적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차별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최근 2분기 실적에서 또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CJ제일제당 부분의 이 식품 부분 매출은 2조 6,873억 원으로 또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서는 1%가량 감소한 모습입니다. 반면 해외 매출 쪽에서는 이 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양식품은 상반기 누적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또 1조 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발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이렇게 갈리고 있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내수 침체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 숨통을 오히려 글로벌 시장 안에서 좀 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앞으로 이 식품 기업들의 실적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중요한 이벤트 있죠.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고요. 동결 쪽에 일단 무게추가 옮겨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플러스권으로 전환했고요. 특히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도해서 현재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장까지 상승 탄력 높여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